안녕하십니까 박정희TV 시청자 여러분, 저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아마 두 번째 그 방송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며칠 있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박정희TV에서 특집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 두 분 모시기 상당히 정말 어려운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면 공무원이죠.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지내신 우리 한민호 국장님을 모셨고요. 예, 잠깐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민호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경찰 스토커 기자로 그 이름이 높은 우리 펜앤드 마이크의 박순종 기자 또 모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순종입니다. 네. 예, 다들 어떻게 요즘에 잘 지내시죠? 정말 춥네요. 밖에 이제 취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예.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도 참. 뭐 이따가 우리 그 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즘에 또 반중 캠페인 운동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추운 날은 또 아무래도 좀 더 고생하시죠. 예, 저야 뭐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괜찮은데, 예. 뭐 70대, 80대 선배님들이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열심히들 하셔서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한 국장님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한 국장님 문재인 정부의 이제 파면 공무원으로서 그 알려져 주셨는데, 그 파면 경위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소송 중이시죠? 예. 예, 그 경과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예, 좀 설명을 예. 하시죠, 뭐. 제가 문체부 이제 국장, 현직 국장으로서 이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모든 짓들이 이건 뭐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일 선동질을 정말 가열차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2020년 4.15 총선 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이제 표를 싹쓸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그 음모였고요. 두 번째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일부러 이게 뭐 자리 조작해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이런 짓을 하고, 세 번째는 소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경제 정책으로 자영업자들 전부 다 이렇게 그야말로 벼랑으로 몰아가고 일자리 다 없애버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걸 제가 이제 꾸준히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더니만 얘들이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뭐 제 직속상관 뭐 차관한테도 이렇게 경고 전화를 받고 지인들 통해서도 경고를 받고 그랬지만 제가 뭐 명색이 고위공무원인데 제 자존심도 있고 또 양심도 있고 뭐 이런 놈을 어떻게 내가 대통령으로 모시나.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명서를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에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제 조국이가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제가 이제 청와대 공직기관 감찰반에 불려가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바로 이제 이 파면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불복해서 그 행정소송을 1심에서 이겼는데 예상한 대로 이제 이 정부에서 바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고 아마 제 생각에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달에 이제 판결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페이스북 내용이 심각한 거였나요? 어투라든지 표현 선택이라든지. 이제 제가 그 파면당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쟤들이 건 이유가, 첫째는 이 성실 의무 위반. 아니 공무원이 왜 일을 안 하고 회복질을 했냐, 더구나 근무 시간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좀 험한 말을 했다 이거. 아니
아니, 문 대통령 외교 천재라면서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뭐 아메바 운운한 글을 제가 그대로 긁어다 제 페북에 올린 게 있어요. 네. 대통령한테 아메바를 그러냐? 두 가지. 네. 그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 정도면 견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이게 뭐 형사벌도 그렇고 그렇죠. 징계도 그렇고 그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 그 비의 그 정도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에 조금 정부 비판을 하는 내용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방의 목적으로 또 어떤 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용도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의도에서 네. 그렇게 글을 올린 것을 파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행정법원에서도 1심에서 당연히 이제 파면 취소 판결이 나왔지만 그건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조국 교수도 서울대학교 교수일 때 그건 당연히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서울대는 페이스북 엄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니까 반정부를 그런 정부를 비판한 그런 많이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러면 아니 교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누려야 하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여기는 격이 다르다. 아. 뭐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 이 정부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뭐 2심 취소 판결 나와도 또 대법원 대법원으로? 상고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행정소송 저 같은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보통 2심에서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요? 만약에 2심에서 제가 친다, 응. 1심과는 달리, 응.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만 정부가 만약에 진다, 제가 이긴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를 이제 복직시키고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또 열고 다시 또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고 파면은 아니니까 아니, 이제 파면 밑에 해임이랄지 이럴 되면 뭐 제가 고위공무원이었는데 이제 3급으로 이제 강임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징계를 다시 하겠죠.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 국장님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아졌다는 거거든요. 정년이 제가 이달 금년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게 제가 아마 복직되면 징계 받고 정년되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뭐 우리 한 국장님 그 현직에 계셨을 때 같이 이제 또 일도 하고 했었으니까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한 국장님이 몇 년을 더 문체부에서 이 체육 관련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취소 판결이 확정이 돼도 네. 예, 실제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정무직으로 장관으로 가시. 정권이 교체 제가 그런데 어느 주자한테도 줄을 안 섰고 네. 지금 뭐 유력 주자로 이게 거론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뭐 쓴소리를 아낌없이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하면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뭐 공정과 상식 정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적폐청산으로 저렇게 했듯이 음흠.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런 것들을 저는 조사를 하고 해야죠. 책임 있으면 그 책임을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려면 각 부처의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딱 문체부에서는 우리 한국장님이 그거인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도 네. 이게 참 시간상으로 이게 조금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아마 그 3부에 걸쳐서 편집이 돼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부에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다루고요. 2부에서는 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요즘 그 여러 그 이슈가 있는데 특히 외교적 보이콧 논란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부에서는 이 우리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쇼트트랙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성공한 그 어떤 그 모델과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의 경제개발 성공 모델을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1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박순정 기자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박정희 정부의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네. 혹시 한마디로 키워드로 딱 얘기하면은 이렇다라고 혹시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예.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딱 두 글자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족. 민족.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휘호 중에도 민족 중흥의 길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을 해외에 좀 알리고 뭐 이런 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키워드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스포츠 네. 민족주의, 아, 스포츠 그렇게 내셔널리즘 보는군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제 이런 거 분야에서 관주도의 이 경제 개발 이런 거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스포츠도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당시 어떤 냉전 상황에서 이 아무래도 이 정부가 고도로 뭔가 계획하고 하는 그런 분배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 정책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이제 국가 주도의 네. 그 스포츠다, 그렇죠? 스포츠 정책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한 국장님은 이제 또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체육의 정책을 총괄하신 또 자리에 계셨고 했는데 그 박정희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예. 평가를 하시는지? 박정희 정부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50년 거의 50년 전 얘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휴전 협정이 있고 나서 이제 뭐 한 10년 지나서부터 예. 한 20년, 18년 동안 그 통치를 하신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절 얘기를 우리가 이 주제로 삼아서 얘기할 때는 그 시절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 현재적 조건 하에서 과거를 조명하거든요. 그렇죠. 그 과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이 시절에 이제 경제 개발이랄지 뭐 체육 정책이랄지 좁혀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국가 주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거는 그 당시에 민간의 역량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군 출신 아니면은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 주도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게 민간의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이제 특별히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우리 체육 정책을 총괄하셨던 한 국장님답게 이 전곡을 찌르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현재 학계, 특히 체육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도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스포츠 민족주의, 또 엘리트 위주 국가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국장님 말씀대로 60년대는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당대의 그 목표였는데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잣대로 보면 그런 부정적 평가가 강조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학계가 아무래도 조금 좌파 성향이 강하죠. 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그 기본 밑바탕에 인식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좀 생기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그 말씀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가 돼서 어떤 체육 정책이라든지 주도를 하는 게
긍정적인 거고 관이 주도돼서 또는 정부가 주도해서 체육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 아까 우리 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0년대에는 네. 모든 뭐 능력, 뭐 경제적인 측면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보다는 네. 이른바 관이 더 우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이 주도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한다는 이제 지금에서 학계에서는 그거를 뭐 국가주의다, 아하. 뭐 엘리트 위주로 했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주도하는 거를 더 좋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음. 그리고 지금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네네. 국내 정치에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전두환 죄송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스포츠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 것은 저는 이건 제 평가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덜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했던 성적을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뭐 스포츠의 위강적 효과라고 하는데 뭐 그것을 홍보하는 뭐 측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비교했을 때는 과연 박정희 정부가 그렇게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뭐 악용을 했냐 그 정도로 따져봤을 땐 저는 오히려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해가 6.25 이 휴전 협정이 있고 나서 10년이 채 안 된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잿더미인 상태에서 나라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 정책도 그때 전무했던 상태에서 맞습니다. 만들어 가던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체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생각이 없었고 맞습니다. 체육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그야말로 벽돌을 쌓아가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를 이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랄까요 이게 그 당시 상황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수들이 당시를 뭐 체육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교수들이 끼껏해야 뭐 이게 60 전후 된 사람들일 텐데 뭐 젊은 사람들은 40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절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절을 바라보는 이 안경의 색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80년대에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이 의식화 교육의 광풍.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에 그러니까 과거를 박정희 시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색안경을 쓰고 이게 체육 정책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당시에서는 이제 불가능했던 그런 어떤 그런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그 당시 정책을 평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무지해서 무식해서 이제 과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좌편향된 의식화된 시각으로 그 과거를 바라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체육진흥 정책을 펼 때 어떠한 이념, 목표를 가졌는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지난 아마 그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 그 연구 논문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부의 체육정책 이념 목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민 체위 향상, 두 번째가 국제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건전 의식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념을 목표로 해서 체육진흥 정책을 편 거거든요. 이 이념 목표를 봤을 때는 저는 이 이념 목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부에 비해서 지금의 정부는 이 체육에 대한 어떤 생활화, 국민 체육 이 개념이 더 좀 약화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재정적으로는 그 규모라든가 그런 건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이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런 것이 오히려 박정희 정부 때가 더 건설적이었고 국민의 의식에 더 어떻게 보면 그 향상에 또 목표를 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로 보낸 게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13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체육이라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일부 소수, 자, 체육을 하려는 어떤 그걸 업으로 삼고자 하는 장래희망으로서 하는 그 친구들 위주로 체육을 했지, 일반 학생들은 다들 그냥 수능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다들 그렇게 지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예, 아무튼 그게 또 해결해야 할 또 과제죠. 네.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문체부 체육국장을 뭐 예. 짧게나마 저는 그 박근혜 정부 마지막 그 체육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 누명을 쓰고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코너에 몰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 각 부처도 문체부를 포함해서 정부 각 부처도 많이 흔들렸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체육국장을 했는데 그때 뭐 말 그대로 체육국장 본연의 임무 보다는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체육회도 문체부랑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속으로 이렇게 이 체육국장으로서 미션으로 삼았던 거는 지금은 이 흔들리는 이 그 문화체육부, 특히 이제 제가 맡은 이게 이 체육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잡을 것이냐. 요게 이제 제 과제였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좀 정상화할 것이냐, 뭐 이런 데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 체육 정책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제 한 일이 없는데 뭐 7개월 있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으니까.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 문체부가 제일 중시해야 될 일이 이제 학교 체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 성과에 따르면은 체육을 해야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 공부 효과도 더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체육을 해야 애들 공부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교육부랑 문체부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육국장 할 때 이제 교육부 쪽 이렇게 카운터 파트들이랑 몇 번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 정부에서 꼭 좀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야 뭐 우리 한국장님 체육국장 하실 때 저도 이제 그 문체부 관련 자문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에 우리 체육국장이 하셨고, 또 정말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신 건 제가 또 다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참 아마 이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도 학교 체육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뭐 당시 어떤 재정적 환경이라든가 또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상 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가 의도했던 그 정도 성과는 이루지 못한 것은 뭐 사실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그 육성을 위해서 많은 그 제도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추진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병역 제도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체육 연금 제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제 징병제 국가니까 남자로서는 당연히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운동 선수도 다 군대를 갔다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운동 선수한테 2년 공백은 2년 3년 공백은 사실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또 그런 한창.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에서 바로 도입을 한 게 이 꼭 체육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예능계도 다 포함해서 예체능 그 인재들, 그 병역 특례제도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계에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첫 선수가 혹시 어느 선수인지 아십니까? 병역 특례. 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 제가 우리나라 첫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예. 해방 이후? 예. 누구지? 바로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 네. 레슬링 첫 금메달을 딴 아, 양정모 선수가 들어본 적 첫 있는 체육 성함이에요. 특기자. 예. 원래는 이 선수가 네. 올림픽에서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땄는데도 그때만 해도 병역 특례 제도가 없어서 네. 매년 올림픽을 앞두고 군대에 가야 할 아,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체육계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도 또 출전해야 된다. 그래서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시기 이렇게 오면서 물론 네. 제도가 조금 뭐 그 내용이 변경됐지만 처음 시도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에서 네. 시작됐었고 그다음에 체육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체육 선수들이 물론 뭐 그때는 뭐 경제 형편도 그랬으니까 지금에 비해서는 뭐 체육 선수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그 환경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우리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노후 걱정 없이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체육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원 뭐 기부를 받아서 저걸 했었어요.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 예상만큼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기부를 하신 거예요. 이사금. 그렇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기업인들이 이제 네. 그렇게 했다는. 네. 이거는 뭐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어떻게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네. 이렇게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실 모든 이 제도는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기틀이 다 마련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문화예술 쪽을 보면은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랄지 지금 또 이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모체인 문예진흥원 다 7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까지 네. 그 뼈대가 그렇게 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그렇죠. 대단한 어떤 해안을 갖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일부에서는 물론 어떤 그런 그 정권의 어떤 성격을 들어서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다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그 단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님이랑 저 박정희 대통령님은 그야말로 500년에 예.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늘이 복을 주셔서 그 짧은 기간에 두 분을 동시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실질적이라기보다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오히려 처음에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88년이면 우리 박 기자는 네.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88 서울 올림픽 하면 아마 전두환 정부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 1976년 9월 달에 원래 이제 1970년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다가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한 그러니까 모든 인적, 물적 그런 자원을 다 경제개발에 쏟아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 유치 비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상대로 크다 보니까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네.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큰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능력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1976년에 9월 달에 서울시에 지시를 내립니다. 저 잠실 일대에 10만 명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설을 하라. 그리고 또 뭐 실내체육관, 수영장, 그러니까 하나의 타운이죠.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의 배경은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79년도 네, 바로 10월. 이제 그 안타깝게도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직접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는 거를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고 1979년 4월 18일 날
지금은 실내체육관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기록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함께 그 준공 식수를 아하. 했던 사전에 있고 그러니까 그 몇 달 후에 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아. 저거 생겼던 거죠. 잠실 경기장 말씀하신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잠실 주경기장은 언제? 그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그 날짜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입니다. 예, 가장 먼저 준공된 거는 실내체육관이고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79년 8월 22일 바로 몇 달 전에 그 안타까운 사태 몇 달 전에 당시 국민체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하겠다 이제 결의를 했는데 그 사태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보류가 된 것이죠. 아하. 그 보류가 된 것을 전두환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또 지시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이죠. 문체부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을 그래도 상당히 그 평가가 예. 아주 크게 하고 있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심하신 거는 굉장히 현명한 네. 판단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당시 대한민국처럼 후진국에서 이제 막 이제 성장하는 나라로서는 일정한 단계까지는 뭐 이런저런 뭐 이게 산업 생산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팔아먹는 제품이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국가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 국가 이미지 개선에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이제 일본도 64년인가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도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물론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룬다 할지 뭐 이런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도약하기 위해서 꼭 이제 필요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대통령께서 뭐 시작을 하시고 결국 이제 다음 대통령 때 이 결실을 본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게 도쿄 올림픽. 예, 도쿄 올림픽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동북 지방의 대지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것 때문에 일본의 국가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실추돼 있었거든요. 특히 이 일본산 제품이 이제 방사선에 뭐 오염돼 있다 뭐 이런 유언비어도 돌고 오른 바람에 그걸 떨치려고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을 개최를 한 거죠.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예. 그 인류 사상 최악의 이 만행을 저지르는 독재 정권의 이미지를 예. 씻어내려고 맞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했다가 이제 동계 올림픽도 좀 있으면 하는 건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독재자들이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중국이고 일본이나 또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게 유치하시려고 했던 그런 거는 그 후진국 내지는 중진국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우리 한 부장님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바로 요 다음 2부에서는 바로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또 지적하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일부 박정희 대통령과 올림픽과 관련한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